세미나는 그 LG전자 아이랩 CTO 부분이 있어요. LG전자는 CTO 부분에 그 R&D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부 조직이 있는데 CTO 부분에서 아이랩 연구소장으로 있고 그 상무님이십니다. 그 상무님 모시고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기술 이해와 전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무님께서는 실감미디어공학과 그 학생들한테 그 인더스트리 어드바이서리 보드라는 IAB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기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쪽 그 드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학교에 와서 강좌했으니까 기억 좀 새롭네요. 맨날 회사에서 괴롭힘만 받다가. 저는 그 전자 CTO 부분에 있고요. 아이랩이라는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랩은 I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인큐베이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이디어, 이노베이션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고요. LG전자 CTO 부분에서 연구되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덕트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걸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XR 관련된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그래픽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 어떤 형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지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또 차근차근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넘겨야 돼? 예, 다른 것도 없네요. 이런 것만 도 혼납니다. 예, 그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메타버스의 그 레이어를 이렇게 세븐 레이어로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그 CEO,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플랫폼,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7개의 영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통신망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컴퓨팅 파워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들리고 휴먼 인터페이스 쪽은 뭐 모바일이냐 스마트 글래스냐 웨어러블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디센tr라이제이션 쪽은 네트워크 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쭉 나눴는데, 저희가 메타버스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를 계속 보고 계셨죠? 골프존, 대표적으로. 네, 실제 골프장, 필드에 가지 않더라도 골프를 즐기는 거라든지, 바상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그런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7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스페셜 컴퓨팅이랑 휴먼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룰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를 다른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용어부터 빨리 정의를 제대로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XR.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XR은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로 해서 AR, MR, VR을 전체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때는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쪽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버추얼 VR 글래스 갖고 하는 게임방 같은 데 가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가 다 가상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점이 있겠죠. 전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게 되면 어디 부딪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이건 뭐냐면 카메라를 통해 바깥을 보는 겁니다. 저희 이제 자동차의 예를 들면 사이드 미러 이렇게 시그널 딱 키면 사이드 미러의 뒷부분 보이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그러니까 실제 공간과 그다음에 컨텐츠를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를 컬러 패스스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보면 비전 프로라든지 그다음에 퀘스트 프로, 피커4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저런 기능들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R은 뭐냐? AR은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R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렌즈를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렌즈를 통해서 실제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 가상 콘텐츠가 입혀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폼팩트는 아마 이걸 겁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글라스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기 되게 편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는 거고요. 기술이 아직 이렇게 확장이 돼가면서 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하고 이제 하드웨어 핵심 요소 기술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게임 엔진이라든지 그래픽 렌더링, 그다음에 인식 기술, 현실을 어떻게 투영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를 어떤 디스플레이를 쓸 건가? 기존에 있던 평면 디스플레이 말고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어떤 걸 쓸 건가? 그다음에 렌즈가 상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렌즈는 바깥에 보이는 것을 빛을 모아서 상을 맺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반사나 회절 같은 걸 이용해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조그만 제품, 이런 안경 타입의 그런 조그만 제품의 회로를 다 구현하다 보니까 초집적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방열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죠. 네, 시장 규모인데 여러분들 뭐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래는 그 캐스2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미국에서 흥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 1,500만 대 정도 팔리면서 흥행을 했고 아 이제 VR,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엔데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썼을 때 뭘 할 수 있을지는 뭔가 부족하다 지금. 실내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근데 24년부터는 비전 프로 출시하면서 예, 삼성 뭐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퀄컴하고 구글과 같이 이제 제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장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이나 제품들 좀 보면 여기 간단히 좀 용어를 썼는데 후방산업이라는 용어를 썼고 전방산업이라고 썼는데 전방산업은 고객들이 직접 사는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후방산업은 뒤에 있는 부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의 기술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퀄컴이나 엔비디아, 언리얼, 유니티 같은 이런 업체들이 후방산업 쪽 부품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소니 전면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뭐 소니 이런 업체들, 애플 같은 업체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활용을 보시면 네, 원래 그 홀로렌즈 2가 가장 19년도에 먼저 나왔는데 이때 보시면 홀로렌즈 2의 가격이 5,000불 정도 굉장히 비싸죠. 네, 일반인이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프리미엄급대에서 계속 제품군들이 이렇게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때 보시면 여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경쟁이 심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볼륨 위주의 그런 제품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바이스의 그 전체적인 패턴 타입들을 좀 정의를 해봤고요. 패시브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을 합성을 하는데 단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안이 있고 단안이 있는데 단안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 디스플레이를 갖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들, 텍스트 위주의 메시지들을 갖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제품군들이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었고 인터랙티브 타입은 실제 모바일하고 연동이 되지 않고 폰하고 연동되지 않고 글래스 혼자서 뭔가 컴퓨팅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래픽을 출력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쪽이 이거 양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오피스 협업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홀로렌즈죠. 홀로렌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홀런즈 지금 쓰고 있다 가정을 하시면 이 혓바닥면 옆에 예, 푸를 곰돌이를 하나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 곰돌이랑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같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거는 그 개인용 대화면 위주로 많이 쓰는데 패스스루나 폐쇄형을 같이 이제 동시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들 화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그 MR 글래스 쓰면 굉장히 큰 화면으로 100인치대로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폐쇄형 화면, 이 바깥에 가상 화면을 두고 여기에 여러 개의 작업 공간들을 두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VR은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폐쇄형이고 주로 이제 게임이나 에듀케이션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퀘스트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네. 20년부터 굉장히 싼 가격에 이런 퀘스트2라는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이게 나오면서 혁신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바깥에 룸에다 카메라를 4개를 두고 그 카메라가 내가 쓰고 있는 헤드셋에 그 컨트롤러 정보를 읽어갖고 컨트롤러가 어디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HMD에 다 넣고 HMD에서 볼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서 프로라는 걸 내놨는데요. 이때 이제 이 MR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패스라는 기능을 넣어서 기존의 VR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 VR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쓰고 나서 쓰신 분도 알겠지만 안전 경계라는 걸 설정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상관이 없는데 이거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게임이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패스를 통해서 좀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아이 트래킹, 핸드 트래킹, 헤드 트래킹 같은 기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 돈은 못 벌었고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 3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나왔는데 역시 그 MR 기능 강화시키면서 이런 팬케이크 렌즈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전 프로가 나왔죠. 비전 프로는 나왔는데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컨트롤러를 안 만들었어요. 컨트롤러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주로 게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게임할 때는 손의 동작을 굉장히 빨리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핸드 트래킹 갖고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로 게임보다는 그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들. 내가 예를 들어 대화면으로 컴퓨팅을 여러 개를 나눠서 한다든지 컨텐츠를 여러 개를 죽이든지 뭐 이런 거 동시에 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팬케이크 렌즈 나오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까? 네. 그리고 바이브, 그다음에 피코 이런 데서 비슷비슷한 제품들 많이 내놨고요. 소니가 약간 특이한 좀 행색을 보이고 있는데 소니는 원래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연결되는 VR 제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에 실제 VR을 연결해 놓고 거기서 구동되는 게임은 VR 환경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걸 했다가 올 초에 CES에서 발표한 거는 그 산업용 VR 쪽으로 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산업용 VR은 뭐냐면 지멘스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그 기술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 벤더들한테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때 이제 VR을 통해서 MR을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인 경험을 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같은 경우에 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환경을 똑같이 그 디지털화 시켜서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상 공간을 해결하면 실제 그쪽에서 반영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까지 제어까지, 원격 제어까지 같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R 디바이스 구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기 MR 디바이스 써보신 분, 캐스트 3나 두세 분? 예, 계시죠?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카메라 개수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IR 카메라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하고 카메라 네 개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헤드셋의 위치를 공간 내 어디 있는지 트래킹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고 있으면 헤드셋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 밑을 보고 있으면 밑을 보고 있다. 뭐 숙이고 있다. 이런 걸 다 인지하기 위한 그런 슬램형 카메라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트래킹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 여기서 카메라가 밑을 보면서 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웃는 표정인지 그냥 화난 표정인지 이런 걸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AI로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저를 대표하는 아바타를 만드는데 저는 웃고 있는데 아바타는 울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화내고 있으면 화낸 표정, 아바타가 저한테 싱크로가 되려면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면 패킹 렌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이 디스플레이하고 렌즈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보는 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죠. 게임 컨트롤러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얘가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 나온 게 퀘스트 프로를 기존 제가 만든 건데 여기 셀프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컨트롤러가 컨트롤러 현재 있는 위치를 옛날에는 어떻게 추적을 하냐면 여기 IR LED를 박아서 여기 IR 카메라를 일단 본다 HM에서. 그럼 얘의 모양이 변할 텐데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세웠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보이다가 기울어지면 타원형으로 바뀌겠죠. 이런 모양의 타원형을 바뀌고 LCD가 몇 개 보이고 이런 위치에 따라서 HM 컨트롤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 제가 보고 있는 HMD에 보이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 형태인데 얘는 좀 특이한 형태인데 그런 그 IR LED 없이 이 안에 카메라를 넣어갖고 자기가 이 공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공간을 인식을 해서 내가 공간 내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컨트롤러가 스스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셀프 트래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가장 진보된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아이 트래킹을 안 넣는데 이 안쪽에 그 글라스 안쪽에는 이제 아이 트래킹 카메라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트래킹 카메라 두 개가 실제 하는 건 뭐냐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느 방향 보고 있고 이런 걸 추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들이 결국은 동시에 전체가 다 켜져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아무리 많아야 3개, 4개, 그거 다 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안쪽을 보면 안쪽만 켜고 바깥쪽은 바깥쪽을 켜고 얘는 이제 동시에 그걸 다 켜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다 분석을 해서 얘의 위치가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바뀌었다. 이런 걸 다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0mAh 배터리인데 그럼 5000mAh면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보조 핸드폰에서는 용량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도 실제 저걸 다 쓰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먹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이제부터 약간 기술적인 얘기로 약간 들어갈 텐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도 없고 수업도 필요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저희가 FOV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 거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평균 FOV,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FOV가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110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동자를 막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돌려서 볼 수 있는 거는 220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시야에 최대한 맞추려면 120도에 근접하게 맞춰야 사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안에서. 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FOV가 100도면은 이 화면의 폭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넓어 보이면서 이렇게 양쪽에 있는 여기 안 보이는 영역까지 볼 수 있는데 FOV가 80도가 되면 여기 조그만 영역밖에 없거든요. 위하고 아래 그림 보시면 요 네모난 영역을 80도 때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양옆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뷰를 원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120도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상도라는 개념인데요. 해상도 PPI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레졸루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V가 뭐 우리 집은 4K야, 우리 집은 8K야, 뭐 이게 해상도죠. 네. 얼마나 많은 픽셀이 있느냐. 네. 근데 고화질이 되려면 PPI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1인치 안에 가로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좀 조밀해지면 굉장히 품질은 되게 그 좋은 화질이 되죠. 근데 MR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야각 1도당 화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PPD라고 그러는데 가로 세로 1도당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PPD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높아지면 높아져서 화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일 PPD로 FOV를 넓히면 굉장히 높은 해상도에 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로로 보게 되면 640까지 볼 수 있는데 와이드로 80도 넓려서 보면 128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각도당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가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디스플레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사람이 보는 PPD를 60pp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보는 거, 일반 사람이. 그리고 현재 그 비전 프로가 PPD가 가장 좋은데 얘가 35ppd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아까 잠깐 그 퀘스트 프로 퀘스트 3 최근에 나온 거 얘기해드렸는데 걔가 24ppd. 그러니까 그 PPD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세상을 보고 그걸 디스플레이에다 투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도 이 PPD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렌즈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세 개가 연결이 돼서 가장 현실감이 있으니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 인더스트리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에 적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내가 그런 거죠. 스위스 안 가도 스위스에 진짜 갔다 온 느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희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게 하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제가 기술도 몇 가지 나올 텐데 소리 같은 기술도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어떻게 잘 실제처럼 들릴 거예요. 2채널이나 7.2채널은 제가 고정된 위치에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글래스나 이런 걸 쓰고 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고 움직였을 때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게 컨텐츠에도 구현이 돼야 되지만 그 기기 자체, 제품 자체에서도 그걸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IPD인데, 예, 여기, 결국 이게 동공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리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상이 맺히고 안 맺히고가 제대로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종에 따라서, 그 다음 나이나 뭐 표준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져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그래서 MR 디바이스를 사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는 게 IPD를 조정해 주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잘 조정해 주냐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렌즈인데 결국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RGB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화면을 렌즈로 모아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체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전체 거리가 뭐에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디스플레이가 맨 앞에 있고요. 중간에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와 디스플레이 거리가 결국 렌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헤드셋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리를 전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렌즈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 보시면 여기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저 게임하고 가서 보셨던 정도가 이 정도 될 텐데 굉장히 옛날에 이게 한 7cm 정도 튀어나왔었죠. 네. 이렇게 쭉 오시면서 보시면 계속 줄고 있죠.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제 미래에 나오게 웬만하고 한 2, 3년 뒤에 나올게.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계속 줄이는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초기에는 구면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화면이 왜곡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구면 렌즈는 상이 오다가 이렇게 이거 왜곡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피기 위한 소프트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이 렌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네, 프레렌 렌즈를 만들게 되었고 이게 다 좋은데 기존 대비 훨씬 더 이렇게 프레렌 렌즈는 구면 렌즈 이렇게 이런 거 쓰다가 이거를 깎아갖고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안쪽으로 붙여갖고. 그리고 나서 3세대 나온 게 이제 팬케이크 렌즈고 얘는 점점 이걸 완전히 이제 줄이기 위해서 더 줄이기 위해서 19.4를 11.5까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면을 세워서 그 여러 개의 면을 통해서 회전을 반사시키는 상을 전달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로 가면 갈수록 그 렌즈를 통과하고 나서 빛의 감쇄가 점점 심해져요. 네. 여러분도 빛이 뭐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워서 알겠지만 반사와 회전이라는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는데 이쪽 가면 가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때쯤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글래스 라이크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LCD를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 LCD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다가 뭐 백라이트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빛을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M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을 골고루 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뒤에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어레이된 LED를 받거나 아니면 미니 LED를 써서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고요. 요즘에는 그 화제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중에 실리콘 위에다가 올레드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여러분들 반도체 실리콘 아시죠? 네, 거기다 디스플레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1.3인치 안에 4K까지 지금 만들거든요. 4K 그러니까 우리가 TV 보는 4K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 손톱보다 더 작은 손톱만한 고기 안에다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미세 가공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밝기가 점점 밝아지죠. 8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5000이 되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렌즈의 단점. 왜냐하면 렌즈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개 층을 사용하고 걔가 빛이 투과됐을 때 감쇄가 되니까 디스플레이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 감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밝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디스플레이에 썼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에 쓰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쓰고 움직였을 때 디스플레이가 반응 속도가 느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들 기회도 있으시겠지만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실제 어떤 기계에 넣었더니 지연이 막 생기면서 그 컨텐츠 보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품 자체가 이런 응답 속도가 늦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잠깐 컨트롤러 얘기했었죠? 네. 요 그림을 좀 더 보시면 전체적으로 글씨 보는 거면 이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한번 쓰는데 뭐냐면 HMD에서 바깥에 있는 컨트롤러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얘 컨트롤러가 어디 있는지 추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추적하는 기술이 있고요. 실제 모양은 보면 이게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IR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R LED가 보입니다. 저 모양의 쉐입에 따라서 컨트롤러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 이제 IR LED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기구물이 싸고 있는데 이 기구물도 그냥 일반적인 기구물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저런 빛을 좀 더 확산을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특수한 재질로 된 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셀프 트래킹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내가 HMD에서 이렇게 보고 추적을 하면 일로 가면 못 찾겠죠. 네, HMD에서 보는 영역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저기 양궁 관련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컨트롤로 이렇게 팔을 당겨서 양궁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당기면 컨트롤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게임이 잘 안 되고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지역에서는 음영 지역을 좀 없애겠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트래킹 카메라 컨트롤러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뒤로 감춰도 다 인식을 하죠. 컨트롤러가 나 어디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인식을 해서. 그래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건 링이 없고 그냥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컨트롤러에서 스스로 카메라 세개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냐?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슬램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죠. 굉장히 많은 엑서사이즈들이 있는데 뭐 트래킹을 좀 더 빠르게 해주거나 전문적으로 뭐 바디나 HMD로 트래킹하면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체 쪽이에요. 하체를 추적하기 위한 게 되게 애매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아까 4개 있다고 했잖아요. 4개가 이렇게 각각의 천장도 보고 바닥도 보고 하지만 내 하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아까 페이스 카메라가 있으니까 페이스 트래킹 카메라는 밑에를 얼굴은 볼 수 있는데 하체를 못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체에다가 뭔가 특수한 센서들을 달아갖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용성 개선하기 위해서 헤드폰 뭐 그다음 도수를 바꿔준다든지 최근화 배선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 햅틱 여러분들 이제 햅틱도 많이 연구를 하실 텐데 햅틱은 사실은 우리가 공간에서 움직일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 햅틱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좀 물체를 피지컬을 딱 만지면 만졌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상공간에서 뭘 만졌는데 얘가 돌을 제가 만졌어요. 돌을 만지면 지금 기온이 가상공간의 기온이 마이너스 2도다. 돌을 만졌다? 그럼 현실 같으면 어떨까요? 되게 차갑겠죠.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게 뭔가 컨텐츠 만들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햅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볼게요. 여러분들 HMD 안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바일 쓰는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고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게임 엔진, SDK, 오픈 API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회사별로 서로 다른 API를 쓰게 되면 나중에 앱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약이 쓰고 이 XROS라고 해서 이 안드로이드 밑에서 도는 OS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렌더링, 그다음 퍼셉션, 인터랙션, 스페셜 오디오, 컬러 패스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이제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형태의 구조들이. 네. 여기 있는 기술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게임 엔진은 뭐냐면 앱을 만들 때 보통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리액티브 뭐 이런 거 써서 만들고 하는데 보통 이 물리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보통 게임 회사에서 주는 게임 엔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앱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유니티라는 데가 있고요. 언리라는 데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게임을 많이 만들던 분들은 되게 친숙한데 게임을 만들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이걸 먼저 쓰시면 돼요. 유니티. 그래서 라이센스 무료거든요, 학생들은. 네. 일단 얼마든지 갔다가 여러분들도 10분 안에 전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실제 해보면 제 아들 시켜봤는데 10분 안에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학과에서 관련된 콘텐츠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SDK는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저희 디바이스에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배포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게 다 게임 엔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DK가 있고 뭐 서드 파티에 쓸 수 있는 SDK,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DK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우리 디바이스에서 만들 때 이런 SDK 쓰면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 같은 경우,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3D 리컨스트럭션. 제가 이 방을 재구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접체처럼 맡겨야 되죠, 지금. 근데 HMD 쓰고 이렇게 스캐닝 딱 하시면 이 정도는 한 6초, 7초 정도는 다 만들어놔요.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뎁스를 다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구분이나 이런 걸 다 3D화 시키지 못하지만 이 전체 룸의 스케일, 벽이 어디 있고, 천장이 어디 있고, 바닥이 어디 있고, 바닥이 이렇게 예열되어 있는 거는 한 6초 정도면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좀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이런 SDK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오픈엑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제조사들이 막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요. 앱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기기별로 다 또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기기별로 다 빌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니티 바로 기반을 만들었는데 스팀브에 올라갈 거 따로 빌드하고 그러니까 윈도우 홀로렌즈 올라가고 따로 빌드하고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픈엑스R API를 이용하면 어느 걸 만들건 애니 디바이스에 돌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크로노스 그룹, 여러분들 오픈GL 들어보셨죠? 오픈GL이나 이런 거를 표준화를 주도한 크로노스 그룹에서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액계 받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 만들고 또 각 디바이스별로 빌드를 다 다시 해야 되고 SDK가 호환이 안 되면 SDK 다시 고쳐야 되고 API를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픈엑스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렌더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텍스트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머리를 움직였을 때 이게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딱 스위스 풍경을 갖고 가상 환경을 딱 꾸며놨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움직였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였잖아요. 이쪽에 있는 페이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늦게 움직이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어지럽다고 느끼고 심한 사람은 구토까지 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MTP예요. 아까 얘기했던 모션 투 포톤 딜레이라고 해서 사람이 움직였을 때 그걸 얼마만큼 빨리 그래픽을 렌더링을 해서 빨리 보여줄 거냐. 네.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차별적으로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림도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LCD에 보내야 되지. LCD 드라이버 그 처리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켜줘야 되지.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걸 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12ms, 10mm 정도 안에 해줘야 사람이 언제부터는 안 느끼는 거예요. 10mm 안에.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10mm가 될 수가 없는 한계인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기술이 타임워프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움직일 거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 일로 갈 거니까 일로 이만큼 이 속도로 갈 것 같아요. 거기를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LDC는 아까 그 렌즈의 모양이나 이제 곡면이나 내부 굴절 작용을 해서 상이 이제 틀어지는데 그 상이 틀어지는 거를 속도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카메라로 이렇게 광각 카메라 딱 찍으면 양쪽이 이렇게 약간 굴곡돼서 보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딱 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피사체의 윤곽선이나 색이 겹쳐 보이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굴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비율로 생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색을 원색으로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플로우는 MR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그래픽 GPU 쪽으로 쓰고요. 이때 카메라 데이터, 센서 데이터, 모션 트래킹 데이터를 다 연산을 해서 그래픽 처리한 다음에 타임 어플을 딱 매겨서 고정을 하고 디스플레이 딱 가면 이게 나오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벤셔널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픽 버퍼에다가 이렇게 아이콘들 배치하고 딱 해서 빵 때리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트래킹인데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바깥에 두고 이 바깥에 있는 피사체나 HM장에 계속 추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 즉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트래킹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IO 슬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야기하기 전에 3도프하고 6도프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3도프는 뭐냐면 그 롤요 피치 이렇게 XY 지축으로 움직이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높이도 변할 수 있고요. 전후좌우로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한 거 6도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슬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쿼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죠. 그 카메라에 들어온 정보와 안에 있는 IMU라고 해서 얘가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에 2개의 정보를 조합을 해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찾아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네.
이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고 알고리즘 트리만 한 8가지 정도 되고 이 어떤 알고리즘을 썼냐에 따라서 반응수도 다 틀려진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 트래킹 기술하고 슬랭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터랙션인데 뭐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러 트래커니까 넘어가고요. 예.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햅틱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에다가 어떤 센서를 넣어서 손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핸드 트래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손을 트래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전 프로를 혹시 써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제가 오늘 갖고 오거든요. 써보겠어요. 네, 네. 써봤어요. 아, 써보셨어요? 네. 이 굉장히 핸드 트래킹이 되게 자연스럽죠. 교수님 써보셨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 트래킹 내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창을 보고 있고 이 창에서 어떤 창을 닫으려고 의도하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려고 의도하는 건지 이런 걸 다 표시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스페셜 오디오 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서 이쪽에는 뭐 기타, 이쪽엔 피아노, 이쪽에는 뭐 드럼 이렇게 있다고 제가 여기 가운데 있다고 치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피아노 소리가 더 잘 들리죠. 절로 가면 갈수록 뭐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이리로 갈수록 드럼 소리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콘텐츠의 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고정돼 있고 스피커 위치를 고정시켜서 입체면을 만드는 게 기술이었고요. 얘는 HMD를 쓰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걸로 예를 들려드리고 횟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현실 공간에다 뭔가 투영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이런 예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좀 요즘에 만드는 앱 중에 협업 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캐드 데이터를 이런 공간에 끼워놓고요. 한 세명이서 모여있는데 세 명 다 각각 다른 데서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인 오퍼레이터면 엔진 3D 캐드 데이터를 사용된 그 데이터 돌리면 같이 돌아가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경우. 굉장히 편하겠죠. 네. 지금 어떻게 모니터 앞에 다 보이죠? 그 어느 사람이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서로 다른 공간에서 붙어서 같은 공간 내에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하려면 이런 패스트로 같은 게 기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적화 기술들인데 이건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앱이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저희 그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앱 스토어를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추수정부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별로 막 다 스토어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걸림돌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구글이 인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아마 이걸 다 통합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데는 퀘스트 스토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가 어차피 뭐 10년 이상 투자를 해가면서 계속 이 시장을 드라이브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MR이고요. VR은 앞에서 설명했던 게 다 중복이 많이, MR, AR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R이 시장이 커질 때 커질 때는 안 커지고 있어요. 안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고객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퀄리티의 제품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고객들은 뭐라네요? 가볍고, 밝고, 잘 보이고, 싸고, 이런 거죠.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다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테크들 다 나와 있죠. 예, 열심히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매직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인더스트리에 성공하는 아직 회사는 없어요. 예, 그만큼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이제 클래스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스탠드얼론 타입이 있고, 테더 타입이 있거든요. 스탠드얼론 타입은 말 그대로 기기가 독립적으로 뭔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스탠더드 타이핑에서 그냥 간단하게 정보만 적응하는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얘는 사실 AR하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여기 있는 조그만 디스플레이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까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디스플레이가 눈에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로렌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을 이렇게 맺혀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컴퓨팅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얘 그 매직립이라는 회사가 이걸 제가 오래 만들고 있는데, 여기 글래스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컴퓨팅 팩입니다. 실제 연산하는 그 장치는 여기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것도 보이죠. 그다음에 무선으로 테더링 돼서 모바일 폰하고 연동이 돼서 모바일 폰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선글라스 이런 데에다가 옆이나 위에서 뭔가 디스플레이가 빛을 쏴서 걔를 반사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접촉되어 있다,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사이드 프로젝션, 탑 프로젝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사이드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옆에 붙어 있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아까 얘기했던 올레도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 위에 그 디스플레이 만든다는 거 있죠. 걔를 더 적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만들고 걔를 빛을 쏴갖고 렌즈를 쏴갖고 이 렌즈 안에서 빛이 회전을 하고 반사가 일어나면서 상이 맺히게 만드는 기술인데 그때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옆에서 붙일 거냐 위에서 쏠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보드 자체가 글래스에서 위에 방향 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죠.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걸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쓰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실제 밖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제가 만들고 싶으시는 꽃에 나비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가상의 나비가 쫙 날라와서 여러분이 꽃을 보고 있을 때 거기 딱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가상 이미지는 얘죠. 그죠? 얘를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인식을 하고 얘를 나비를 계속 이쪽 방향으로 드라이브해서 가야 만들었어요. 그때 이 꽃은 렌즈를 통해서 바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요 렌즈 위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쏘게 되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본도 똑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 지구본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가상 디스플레이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얘하고 바깥에 있는 뭐 내 방하고 지구랑 결합돼서 내 눈에는 내 방에 지구본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써갖고 이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수학할 때 왜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반사시켜고 잔망경도 만들고 막 했잖아요. 빛의 반사나 산란을 이용해서.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편 어렵겠죠, 그거.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술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반사를 잘 시켜서 상을 맺히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기술이 여러 개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연구하면서. 그 레티널이라고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 회사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핀미러라는 방식을 써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 잔망경이랑 원리가 비슷하고요. 여기서 여기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면을 막고 반사했다가 요 밑에 또 반사를 시키는 막이 있는데 요 반사시키는 막을 통해서 다시 반사를 시키고 요걸 반사해서 이렇게 눈으로 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호용으로 치면 포쿠션을 먹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생각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시라고 저렇게 됐을 단점이 뭘까요? 포쿠션을 먹고 왔어요. 반사. 회절되고 감쇄가 일어났어요. 빛의 감쇄, 세기의 감쇄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 디스플레이 1000니트를 쏴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건 100니트밖에 안 보여요. 니트란 용어는 뭐냐면 1평방미터 안에 촛불을 몇 개 넣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평 안에 초를 1000개 켜는 건 1000리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폰. 아시죠? 네. 아이폰 쓰실 때 바깥에 화면 그해 굉장히 강할 때 보면 엄청 밝아지죠. 이게 한 1000리터예요.
밖에서 햇빛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밝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얘는 또 이런 미러레는 방식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미러를 두고 반사 미러를 두고 여기서 쏘은 빛을 모아서 때리고 반사반사반사에 얻어 들어오는 걸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기술인데 이 중에서 제일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기술이 이 기술입니다. DOE. 얘도 렌즈 표면에다가 무슨 돌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저게 렌즈에서 그러니까 렌즈에서 빛을 쏴서 반사시키려면 필름이 있던지 돌기 같은 게 있어야 그게 반사가 되거든요. 그냥 반사가 안 되고 투과가 되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걸 만들 때 그 반사할 수 있게 특수한 필름 같은 걸 붙이거든요. 그 필름 붙이는 방식 이런 거에 따라 이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보시면 얘는 반사가 되는 각도가 많이 없죠. 포쿠션이면 되죠. 얘는 막 멀티 쿠션을 먹고 들고 있죠. 여러 개의 빛이. 공이 당구장 안에서 한 10개가 막 쿠션 먹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끼리 충돌하겠죠. 그러면 몇 개는 들어오고 몇 개는 안 들어오겠죠. 나의 최종 목적지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로스가 좀 심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넌 웨이브 가이드라서 이게 버드베스 방식인데 혹시 엑스리얼이라는 제품 보신 적 있나요? 휴대폰에 꽂아갖고 이렇게 가상화면 보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빛을 쏴서 렌즈를 통해서 내린 다음에 여기 거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는 방식이에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글래스를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보여요. 30%. 그러니까 시스루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루가 30%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별게 없죠. 네. 그죠? 여기 돌기가 있어요. 이 반사하는 돌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해상도에 따라서 막 돌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돌기 때문에 바깥을 보는 게 잘 안 보이죠. 70%? 근데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특수한 막을 쓴다 했죠. 필름 같은 걸 쓰는데 이게 투과율이 좋은 필름들을 쓰거든요. 돌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투과율은 좋아요. 한 90%까지 나오는데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돌해서 없어지는 애도 많아지기 때문에 로스가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다 기술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자비스 선글라스죠. 딱 쓰면 뭐 모든 걸 인지해주고 네.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AR 글라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진짜 글래스 라이크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밖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이런 제품들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이 틀어지고 있으면 이 바깥쪽 상에 내가 뭐가 플레이되고 있다는 형태로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를 보여요. 네, 그런 단점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아직 완벽한 기술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어, 뭐 엘코스라는 게 있는데 엘코스 뭐 DLP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오는 빛을 모아서 사이드 프레셔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빛을 딱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있던 것처럼 자발광. 그러니까 이거는 실리콘 위에서 만드는 기술인데 아까 얘기했던 올레도스라는 것도 있고 LED로 만드는 실리콘 위에 LED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들을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이 모듈을 만들려면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모아주는 걸 만들려면 굉장히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래스 옆에 만들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조그만 디스플레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고 얇은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기술도 비슷한 기술들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 좀 쓰이고 있고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컨셉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월드락이라는 컨셉하고 헤드락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월드락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가상의 오브젝트 하나 딱 배치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여기 있으면 월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상의 오브젝트를 제가 여기 만들었는데 제가 머리를 돌리면 같이 따라다니는 게 헤드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앵커링이랑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월드락을 하려면 이 공간의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공간 안에 내가 스캔이라는 공간 안에 어떤 위치에 내가 오브젝트를 놔뒀으니까 그게 바깥을 보고 다시 보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월드락은.
그러려면 월드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의 재구성, 그다음에 슬램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디스플레이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앵커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다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얘를 앵커링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앵커링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아까 월드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피카츄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피카츄 문딩이 있죠. 근데 보통 피카츄를 갖다 놓으면 문 앞에 생기거든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으면 쟤를 이제 문 뒤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뭐냐면 오브젝트가 가려졌을 때 그 오브젝트를 인식을 하고 그 뒤로 배치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아까 제가 뭐 나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닭 있죠. 닭. 닭이 이제 손바닥이 있죠. 닭을 이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병아리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손을 움직이죠. 그럼 병아리도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포지션 트래킹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주얼 베이스드 트래킹 기술하고 슬랭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카메라를 통해서 얘 실제 오브젝트가 어디 있느냐 그걸 계속 추적을 해줘야지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카메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적하다가 중간에 얘가 가려질 경우 생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센서도 같이 동원을 해서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 힘든 기술이에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도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만든다면 사실 저 기술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다 SDK를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것만 잘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일반 안드로이드 앱하고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 대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리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런 그 밑에 레이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플레인 디텍션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어디다 놔두려면 이런 플레인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제 플레인 책상은 여기 있는데 플레인이 여기 있는데 뭐 위에다 인식하면 오브젝트가 여기 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인 디텍션도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미 2D 이미지에서 특성을 추출해갖고 증강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 앞에 있는 요 빨간색 워크컵이 있는데 저걸 딱 보면은 저 커피숍 상품 빵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할인, 오늘 오시면 뭐 2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글래스를 보는 거에 따라서 2D 이미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거를 띄워줄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잡지책을 딱 보고 있는데 이 술 광고가 딱 나왔다. 술 광고 딱 나왔는데 술 광고 그 술을 파는 회사가 오늘부터 세일한다. 이걸 지금 그 광고 책자를 통해서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쪽 술 회사의 서버에 갔다 오면 그 이미지가 보이는 오늘 그래서 종로 지점하고 성균관대 지점에서 할인 행사합니다. 뭐 이런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3D 확률 이런 물건들 일반적인 물건들을 추적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VPS. 이게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뭐 GPS는 모바일 폰 다 쓰시니까 아실 거고, GPS 통해 다뭐 여행자 내비게이션도 다 하는데 문제는 실내예요, 실내. 실내에서 GPS가 안 되죠. 그럼 실내에서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할 건가 이게 가장 큰 이슈고 물론 층을 구분하는 정도의 기술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냐면 그 층 안에 있는 가게들에 대한 정보를 다 맵을 구축을 해놓고 제가 어떤 가게를 갔을 때 그 가게에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 오늘 이 집은 평양냉면이 잘 팔리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이 집에 갔더니 이 집은 오늘 순댓국 넘버원이야 판매량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국제관을 처음 왔는데 국제관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가장 파워풀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VPS 관련된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유지 케이스인데 뭐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아 이게 좀 네,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외국 회사들하고 미팅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일 깜깜할 때가 언제냐면 이름을 방금 인사했는데 합성자 너무 많으면 이름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뭐라 불러야 되지? 네, 약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글래스를 쓰면 인식을 이렇게 쫙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통역하는 거라든지 리모트 트레이닝 이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신규 정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을 기존에 있던 숙련자들이 계속 교육시켜주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글래스 쓰고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도슨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신문에 날 텐데 아트센터에서 그런 거 할 건데 결국 미술품 관련된 설명할 때 옛날에는 그 가면 오디오 채널 맞춰갖고 듣거나 뭐 이랬는데 실제 그림 딱 보고 있으니까 이 그림 설명 쫙 해주고 작가가 어떤 눈을 그렸는지 이런 걸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왔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아마 MR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상업 현대가 아마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 자체의 이제 이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코시스템 기반으로 자기네가 좀 국제적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여기 메타는 엄청난 돈을 때려박으면서 지금 계속 그 비즈니스를 발굴을 해왔고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역시 계속 독자적으로 가려고 할 텐데 여기에 좀 다른 회사들 뭉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글이 이제 그런 걸 주도로 해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칩셋 같은 경우는 다 퀄컴으로 통일이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OS만 좀 바뀌어 있고 저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저기 여러분들 쓰시는 맥북이나 이런 데서 프로세서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키워드죠. 제네레이. 네, 네. 제네티브 AI를 접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패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R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기술들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좀 서비스를 해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게 많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는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화각이 안 나오면 좀 좁은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썼더니 한 2시간밖에 못 쓰네요. 아니 무게가 무거워요. 저희가 만드는 게 지금 60g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60g이면 여러분들 선글라스 중에 약간 좀 두꺼운 거? 네, 그 정도 무게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돼요. 네. 그러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안에다 배터리 넣고 프로세스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딜레마가 있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콘텐츠 서비스는 저희가 뭐 계속 발굴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앞으로 좀 괜찮은 폼팩터,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데 가장 좋은 폼팩터는 글라스가 되지 않을까, AR 글라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시각에 따라 카메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딱 찍고 이게 뭐야라고 하면 카메라가 사실 여기 달려있는 게 이게 인식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디자인이죠. 썼더니 쟤는 뭐 이상하게 어울리는 거 쓰고 나타났어. 뭐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성공 못한 시장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결국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미국에서 실제 그 메타의 혹시 레이벤 선글라스 혹시 아세요? 메타에서 그 레이벤 선글라스 표시해갖고 실제 미국에서만 저기 AI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인성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딱 이런 거 잡고 야 이거 뭐야 그러고 딱 보면 얘가 이제 이거는 마우스입니다. 뭐. 이 어느 회사 제품이지 그럼 찾아주고 이런 정도인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카메라하고 그냥 마이크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정밀도가 높진 않지만 의외로 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써본 사람들. 그러니까 편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골로 갔는데 이거 비슷한 가격 어디서 파는지 알려줘 보면 알려주고.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예, 여기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레이벤 스토리 그 2에 메타 AI를 좀 남아 베이스로 메타 AI를 넣어서 이거 실제로 지금 이거 서비스하고 있는데 제가 출장 미국 출장 자주 가거든요. 한 달에 거의 두 달 한 번씩 가는데 샌프란에 주로 가 있는데 보면은 많아요. 자기 혼자 막 떠들어요. 뭐냐 이게 뭐야 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거기 써봤는데 소리도 잘 인식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두 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개인 맞춤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스처라든지 목소리 인식에서 다른 거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긴 다음에 막 나왔던 게 뭐죠? AI 스피커 열심히 나왔죠. 국내마다 핸드폰에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안 썼죠. 안 쓴 이유는 세 번 물어보니까 물어볼 게 없어.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 드릴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답변을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챗GPT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걔는 뭔가 내가 원하는 답변들을 요약해서 주고 또 나랑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파인 튜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성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기능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파급력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이제 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자체를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을 하나 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제너레이티브 AI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이미지 생성 AI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높은 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그걸 외적체에 줘요. 외적체가 다 이쁘게 만들어갖고 그림도 새로 만들어도 구해갖고 저희가 뭐 아주 중요한 보고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씩 주고 만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 다 저걸 쓰잖아요. 쟤네 쓰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회사마다 그 장표를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스타일이 있어서 잘 만들었다 이 예산 괜찮네 이 예산 느낌 별로 안 드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느낌이에요. 네. 프롬프트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그냥 생성되는 이미지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개성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뭐 비용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긴 하지만 좀 개성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